지금 평창 올림픽이네 뭐네 해서 네. 현안들이 엄청 쌓여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저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그 이야기 중에는 네. 사실은 어쩌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이슈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부동산 문제인데 파리 대책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고 사실은 2018년에 4월 달이면은 주택 두 채 이상 가지신 분들은 세금이 좀 많이 먹여질 거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근데 간혹 보도를 보면 네. 강남에 실제로 집 가진 사람들은 뭐 문재인 정부의 대책을 비웃고 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막 쏟아지면서 실제적으로 강남 쪽에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꽤 나오는 네. 상황이에요. 네. 네.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상황은 전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제때 이제 대책을 내놓지 못했을 때 아직 전열이 안 가다듬어졌었잖아요. 그때 상황에 비하면 뭐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사가 확산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약발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다만 아직 안 잡힌 데가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울의 집값이 아직 여전히 이제 좀 불안한 상황인 거죠. 그런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이렇게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약발이 없다. 오히려 뭐 여겨가 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면 아래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점점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신다면 그렇게 지금 약발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결코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도 없고 네. 이간질 프레임이죠 뭐. 그러니까 지금 네. 그거를 이렇게 보도로 내보내고 있는 세력들을 보면 네. 실제로 부동산으로 덕점 본 세력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중동이라든지 뭐 기득권 언론들이 계속 프레임을 그렇게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평창 올림픽이든 이명박이든 여러 가지 이슈는 들여다보고 있지만 네. 사실은 지금 여러 종류의 국민이 있을 거예요. 내 네. 집값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있고 네. 내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서 세금을 많이 물게 돼서 지금 불안한 네.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내가 당장 자식 새끼 결혼 하나 시키려고 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네. 전세 낳기도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결국에는 정책은 그 중에서 누가 더 다수냐를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해 새날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문재인 정부의 그 승패를 가름하는 주요 정책이 사실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언론이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가장 쉽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무너뜨리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요하게 왜곡된 프레임을 던지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네.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자 증세 뭐 이런 부분을 네. 완전 갈라치기 해서 사실 한번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인데 지금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는 보세요.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수도권은 거의 대부분 띄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 대구, 광주, 제주, 부산 이런 지역들 집값이 많이 뛰었었잖아요. 그럼 불안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살펴보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대충 보자면 이렇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대체로 다 집값이 잡혔어요. 부산 정도가 여전히 이제 좀 불안한데 부산도 뭐 가파르게 오르는 오름세는 좀 꺾인 느낌이 들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도 경기 인천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세로 돌아섰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강남 재건축 정도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서울 강북의 일부 지역들 이런 식인데 그러면 예전 비하면은 집값이 오른 지역들이 현저하게 줄었고 그러면 이걸 안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조중동이 이야기하는 프레임은 뭐냐면 집값 양극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간질하는 거죠. 강남의 집값을 못 떨어뜨렸으니까 실패 이렇게 네.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뭐 강남 집값 떨어뜨리기를 원하겠습니까? 강남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대고 하는 이야기는 야 니네들만 집값 떨어진 것 같으니까 배 아프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내놓는다 그러더니 집값이 안 잡히네 이런 생각에 더해서 우리 집값만 떨어진 것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집값만 그러니까요. 떨어지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노무현 네. 대통령 때랑 똑같은 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조중동이 하는 이간질은 똑같다는 식이죠. 거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강남 재건축에서 저는 그 사람들이 다 돈 있는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뭐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뭐 집값이 올라간다 한들 대다수 사실 지역의 사람들의 집값이 안정돼 있다면 사실은 그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 이런 것들, 위화감의 문제, 이런 것들은 커질 수 있는 건 사실인데, 그냥 뭐 거주 여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집값이 상대적으로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이 사는 대부분의 지역이 안정된다. 이러면 그 자체로는 성공적인 거죠. 그 전에 이제 네. 그 부동산 대책들이 나올 때 이걸로 끝이 아니다. 더 강력한 거 있다. 뭐 네. 저 그런 네. 뉘앙스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초과이익 부담금 쇼크 네.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재건축을 하고 나면 처음에 재건축을 하기 전에 비해서 이제 이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용적률도 올라가지고 신빙 아파트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초과이익이 생겨나는데 그 초과이익을 구간별로 한 10%에서 한 50% 정도 걷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이 뭐 한 10억 정도 생겼다. 그럼 그 중에 이제 뭐 한 50% 정도를 걷어들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재건축이 이제 되면서 사업 가치가 올라가서 그걸 보고 이제 노린 투자 또는 투기 수요가 많이 있는데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초과이익 환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이 차지하는 이익의 몫이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1일 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게요. 네. 서울 강남, 소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 4구에다가 15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이 4억 3,900만 원인데 이 중 최고액은 8억 4천만 원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를 하니까 이게 네. 이제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 네. 그게 되는 거죠, 지금. 네네. 음. 그래서 이건 저는 발표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조금 앞서서 한번 좀 해볼 예.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면 강남 집값은 그러면 왜 계속 뛰고 있었냐.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절반은 착각이고 절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들을 시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업 시행을 빨리 하는 그 재건축 아파트들의 여러 가지 추진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게 호재로 작용해서 집값이 뛴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절반, 실제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생겨난 호재가 한 절반 정도 이제 차지한 거죠. 호재가 있긴 있었을까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린 아. 말씀은 보통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가 그래도 야 우리 이거 제도 시행하기 전에 빨리 이거 하자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게 사업 추진 속도가 붙고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일종의 호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소장님이 내 집고치 뭐 이거 네. 지금도 하시죠. 네, 근데 동네에서 이제 우리 네. 같은 사람들이 무슨 네. 이유가 있어가지고 부동산 같은 데 가서 네, 집 방 하나 알아보다가 네, 부동산 중개사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섞을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최근에 경험해 본 건데 네, 그 사람들이 문제더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자기들이 직업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거 이거 금방 흐지부지 되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네, 계속 부채질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전문가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은 일반 서민들은 에이 뭐 별거 아닌가 보다 그냥 자기가 뭐 예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착각이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거기 이제 부동산 업자들도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또 관련한 재택 카페들 같은 데서도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 문재인 정부 대책은 효과가 없을 거다. 또는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조중동의 프레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뭐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노무현 정부의 그런 경제 정책과 또 시장 반응에 대해서 왜곡해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투기 억제책을 제대로 썼을 때는 잡혔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부양책으로 전환했을 때 집값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일관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지. 무조건 이제는 눌러야 된다 네, 이거예요? 일관되게 했었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집값이 안 뛰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구나 노무현 정부 때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 호황이어서 집값이 뛸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물론 뭐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다고 하지만 누구나 다 느끼시겠지만 경기가 예전 같은 호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집값이 뛰는 것의 대부분은 부채 증가를 동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부채를 제대로 막고 투기 수요만 제대로 관리하면 사실 잡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잡혀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강남 재건축 단지에 이제 뭐 부동산 업소라든지 재택 카페 같은 데서 아 강남은 효과 없다 이렇게 뜨니까 사람들이 이제
착시에 사로잡히는 거죠. 오히려 더 뛰겠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착각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땐 그야말로 착각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아까 이야기했던 사업 추진을 서두르면서 생기는 이제 그런 일부 호재들의 반응에서 이게 막판 기회가 아니겠냐.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도 이제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신DTI라고 해서 주택을 이제 두 채, 세 채 살 경우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그 제도도 1월 말에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뭐 등등 해서 이제 이런 제도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이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막판 기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착각들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강남의 일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네. 초과 이익 환수제가 위헌이라면서 지금 소송 준비 중이라 그러는데 네. 아울러서 이제 최근에 김동연 총리가 고가의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네. 이거는 그냥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게 실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실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죠. 김동연 부총리가 한겨레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데요. 한겨레 인터뷰에서 작심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미 상당히 검토한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일단 4월 달부터는 2주택 보유한 사람들은 보유세를 많이 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그게 후퇴한 적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유세보다는 지금 보유세는 아직 정부가 체계적인 어떤 개편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주택자들한테 세금 내는 건 보유세 개념 아닌 거?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요. 강남 재건축의 지금 정책 약발이 먹힌다 안 먹힌다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그렇지.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거 시행하겠다고 그랬지 실제로 강남 재건축 쪽에 해당되는 정책들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보세요. 아까 신DTI라는 거 이달 말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 주택대출 한도가 이제 그래서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제 올해 5월 지나서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는 4월부터 적용은 한다고 하지만 실제 팔아야 이제 그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아직 실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서 얼마 전에 썼었어요. 근데 뭐 그걸 꼭 봐서 뭐 이렇게 대책을 내놓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것이 얼마나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정부가 며칠 전에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을 못 하고 있는데 정부가 딱 계산해서 최고 많이 나오면 8억 이상 나오고 평균 한 4억 원대 정도에 나온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실감을 하는 거겠죠.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발표한 거 저는 잘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정부 지금 그 나온 대책들이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한 대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DTI라는 것도 그렇죠. 두 채, 세 채를 사야 주택대출 한도가 좀 이렇게 제한이 되는 거고 또 양도세 중과라는 것도 결국은 다주택자들한테 중과를 한다는 거였잖아요. 보유세도 지금까지 이제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은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뭐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었던 거거든요. 저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오늘 김동연 부총리 인터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세 채 가진 사람하고 20억짜리 강남에 한 채 가진 사람하고 실제로는 20억짜리 가진 사람이 더 부동산 부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라든지 보유세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빠져나가고 5억 원짜리 세 채를 가진 사람은 각종 뭐 정책 대상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건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이제 고가 한 채를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정책 효과 측면에서도 상당히 제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금 방향은.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집 딱 한 채 계시는 우리 어르신 한 분 계시거든요. 네. 이분이 생각이 정말 굉장히 건전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들 이렇게 막 결혼시키고 집도 만들어주고 하는 과정을 거쳐보신 분인데 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좀 떠오르는 게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네. 자기가 어차피 그 집 팔 게 아니잖아요. 네. 한 주택 갖고 있는데 네. 네. 집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다 떨어지는 거면 네. 나한테 사실상 돌아오는 손해는 없는데 네. 네. 그 숫자상으로 내가 지금 만약에 한 5억 정도 되는 주택인데 네. 한 3억 정도로 떨어졌다고 해서 그 네. 박탈감으로 또다시 부동산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정권이나 이런 걸 찍어주면 네. 결국엔 내 새끼 집 만들어주고 할 때 다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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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관점 맞으신 거죠. 그 어르신. 네, 네. 근데 문재인 정부가 대중 심리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라고 받아들여지려면 저는 두 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렇죠. 하향 안정화되거나 또 아니면 다른 지역의 집값이 유지되더라도 강남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오른 강남 집값을 비롯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오른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다시 거품이 빠져서 하향 안정화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대중심리적으로는 성공한 걸로 받아들일 거다. 근데 지금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남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 대중심리적으로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약발이 먹혀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심리적으로는 이걸 성공했다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착시. 예. 어쨌거나 근데 이런 사람들의 대중적인 심리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닌데요. 저는 심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서. 펀더멘털이 훨씬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제 다 너무 이제 부동산 시장은 뭐 심리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심리가 한국 경제에서만은 너무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진다 오른다의 어떤 그 흐름이 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옵니다만 네. 비트코인 문제도 그런 거잖아요. 네. 이게 열풍이라고 하면 계속 편성하는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네.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는 게 심한 나라잖아요. 네. 심리잖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요. 그 심리를 뒷받침하는 게 예를 들어서 소득이 는다든지 또는 뭐 가계 부채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심리 이전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 또 실무상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2, 3년 동안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건 사람들 심리가 갑자기 달구어졌냐?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 최경환 전부 총리가 들어와서 주택대출 규제 풀었고 재건축 규제, 분양시장 규제 다 풀었고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해줘서 투기판 벌려줬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분양시장에 들어와서 돈 넣고 돈 먹기 게임이 가능해졌으니까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다 빚내서 집을 사는 그러니까 빚이라는 가계부채라는 소득은 아니지만 미래에 당겨온 소득이라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그게 심리가 나중에 달구어져서 그게 더 이제 정폭이 되는 것이지 심리가 먼저 있어서 갑자기 그게 막 이 부동산 시장이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비트코인 뭐 광풍이라고 불리는 것도 사실은 구조가 똑같아요. 네. 아니 서민이 집 한 채 이제 오랜만에 장만을 해가지고 네. 내가 좀 내 집값 좀 이렇게 유지시켜 보고자 하는데 네. 왜 우리만 떨어지고 강남은 올라? 요 심리가 지금 비트코인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받으려면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은 중요하다. 예, 이 말씀 드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잡힐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 한번 보지 마시고. 근거는요?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약발이 안 먹혔다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먹히는 지역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가마솥이 달궈진 가마솥이 식을 때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는데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뭐 화끈하지 않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는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는 정부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달궈진 무쇠솥이 식을 때 주변부부터 서서히 식는 거죠. 그 중심부도 나중에 식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다른 지역의 가열 양상은 많이 죽었는데 강남 정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정상일 것 같고요. 대부분 먹히고 있는데 아직 안 먹히고 있지만 앞으로 먹힐 것 이렇게 규정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게 먹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집값이 뛴다고는 하지만 강남 집값이 거래량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엄청 대폭 늘어나면서 집값이 뛰면 이건 정말 엄청난 가열 양상인 건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차 타면서 뭐 호가가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강하죠. 거래량은 실제로 크게 많이 동반되지 않고요. 두 번째, 정말 소득이 많이 늘어나서 이게 집을 사고 있다면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정부 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저희 연구소가 그때 자체 분석해 본 걸로도 마찬가지인데 빚을 내서 이 재건축 투자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개포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가 빚을 내서 집을 샀었어요. 이 비율이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빚을 더 낼 수 없게 만들면 이 수요들이 계속 뒷받침을 해주면 그러니까 계속 추가적인 어떤 매수세가 일어나면서 집값을 받쳐주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DTI, 재건축 초과이익, 양도세 중과 이거는 이제야 시행되는 단계로 이제 서서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직 결정적인 제도들은 시행도 안 됐다. 그렇죠. 그래서 상반기를 지나봐야 최소한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벌써 이미 어느 정도는 먹혔다. 네. 강남도 먹힌다. 그렇죠. 이거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거 사실 강남에 집을 사는 사람들도 별로 크게 부담을 못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부가 발표해서 이만큼 된다. 최고 8억까지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럼 와닿는 게 다르겠죠. 그러면 근데 혹시 네. 헌재에 가가지고 예전에 네. 그래서 헌재에서 뒤집힌 경우도 꽤 있었잖아요. 네. 위헌이라고.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전에 토지 공개념 부분에서 그렇죠. 네, 토지 공개념 부분에서 일부가 위헌 판정을 받았지만 재건축 초과 이익한 수재와 같은 제도가 위헌으로 판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부 정책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 네. 위반다 이런 용도로 이제 위헌 소송을 할 건데. 근데 지금 헌재도 그런 공적 개념이 많이 좀 들어와 있죠, 사실은. 그런 법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내 땅 갖고 내가 뭐라고 하는데 뭐라 그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어떤 공공재로서의 개념이라든지 이게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들을 고려했을 때 위헌적 요소가 될 수 없다 이런 걸 받아들일 만한 정도의 성숙해 있냐 이런 말이죠. 시대의 어떤 분위기를 반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좀 제가 뭐 해설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헌재도 사실은 그 사람들도 사람일진데 어떤 시대의 그런 의제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위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법리상으로도 위헌이 안 되는 걸로 충분히 정부가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이 부동산 문제는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흔들려는 사람들은 사실은 뻔히 누군지 보인다. 네. 사실은 성공하고 있다. 흐름상으로 보면 네. 그런 결론 내리는 게 맞겠죠. 그런데 뭐 정부 정책상에서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가주택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좀 다잡을 기세인 것 같긴 한데 다만 제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임대사업 등록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테러를 너무 일찍 열어줘 버린 거죠. 동시에. 시간차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걸 잡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다른 선택지를 줘버리니까 사람들이 뭐 정하다 안 되면 임대사업 등록하지라는 식의. 이게 처음에 그 효과가 별로 안 나는군요. 그 앞에 있는 네. 2주택 이상에 대해서 효과가 잘 안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테러를 미리 좀 열어줘 버린 게 선택지를 줘버린 게 저는 좀 아쉬웠고요. 다르게 해석하면 나중에 벼락치기 하겠네요. 이분들은 닥쳐가지고. 결국은 근데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것도 한번 좀 따져보겠죠, 그분들이. 그냥 뭐 집을 정리하는 게 좋을지, 임대사업 등록하는 게 좋을지, 뭐 어느 쪽이든 사실은 뭐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지를 미리 너무 줘버린 게 그건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이제 보유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유세는 단순히 투기 억제 대책으로만 바로 나와버리면 이게 사실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보유세 인상하면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잡힐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물론 부동산 시장에 보내는 어떤 시그널의 측면에서 또 정부 정책 의지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보유세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집값이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보다 뭐 최고 한 10배 정도 부동산 보유세가 높은 미국의 경우에도 집값이 오를 땐 늘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보유세를 높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집값이 잡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보유세라는 건 오히려 우리가 뭐 근로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대로 가세를 하는데 뭐 부동산 부자들이 가진 이런 보유세에 대해서 제대로 가세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다라는 측면, 즉 조세 재정 개혁의 측면에서 이제 좀 더 알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건 저는 뭐 보유세 세율을 점진적으로 올리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보유세의 가표를 현실화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데는 시세 반영률이 한 60에서 8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그러면 대략 3억에서 3억 5천, 4억 정도까지는 잡히는 거예요. 그 재산세의 가표로. 근데 문제는 이 부동산 부자들이 갖고 있는 고가 단독주택들, 그 다음에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광활한 토지들, 이런 것들 보유세가 제대로 현실에 근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박근혜가 팔았던 삼성동 자택. 맞습니다. 그게 64억짜리였는데 시세. 팔기로는 64억에 팔았는데 공시주택 가격은 28억인가 밖에 안 잡혔거든요. 기존의 세금은 28억을 기준으로 놓고 냈을 때. 네네. 그러니까 40% 조금 넘는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은 70%의 가표로 잡히는데 왜 박근혜나 이건희나 재벌 일가들이 사는 그런 고가 단독주택들은 30, 40%밖에 안 잡히냐 이거죠. 맞아요. 항상 고민했던 지점 중에 하나였어요. 네.
뭐야 그러니까. 이거. 그런 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건 잘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실거래가 파악이 어렵다 이런 식의 이제 핑계를 대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은행에서 감정평가하고 이렇게 그런 주택들 담보로 해서 이렇게 돈 빌려줄 때는 아하. 예, 다 제대로 평가해서 다 방법이 한도만큼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었군요. 아니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렇게 다 하는데 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그런 주택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공시주택 가격을 그렇게 낮춰서 잡아주냐 이거죠. 그러네요. 그것부터 현실화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부자들 더 때리자 이런 측면보다는 서민들하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적어도 같이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정하게. 예. 서민들은 시세 70% 내는데 왜 박근혜나 이건희나 이런 사람들은 30% 40% 수준에서 세금을 냅니까? 그러니까요.